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품종을 재배하고 이런 가공 방법을 택한 이유가 뭔지, 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지 저마다의 농장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로서 이러한 맛있는 커피들을 단순히 향미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더 즐거운 취미생활, 더 맛있는 커피 경험을 전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7월 커피 큐레이션은 총 4종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일단 모두 아이스로 먹기 되게 좋은 커피고 한 종류만 스테디셀러인 리치피치 오리지널입니다. 자, 그럼 원두 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전품목 10% 할인이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7월 한정 커피인 케냐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케냐를 한번 냈는데 이제 되게 빠르게 소진됐거든요. 또 마침 최근에 케냐 유크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케냐 테이스팅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총 12분이 참여해 주셔서 10종의 케냐를 테스팅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한 종을 골라서 오늘 7월에 소개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케냐는 케냐 니에리 카고모 피베리 워시드입니다. 자, 케냐는 주로 재배 산지가 이쪽 남서쪽에 조금 몰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커피가 대부분 이 지역에 있어요. 키암부, 키리냐가, 엠부, 니에리 이렇게 4지역의 커피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또 케냐의 커피 재배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협동조합 형태라는 것인데요. 케냐는 이 소농들이 되게 많은데 이 소농들이 각각 커피를 재배해서 가공하고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단위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각각 개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협동조합 형태로 커피를 다 같이 가공해서 수출까지 겸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의 원형이 193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케냐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백인들만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케냐의 원주민들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케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운동이 발생을 했고 요게 마우마우 동기입니다. 이때부터도 케냐 원주민들의 어떤 직접 재배하는 방식이 약간 허용이 되었고 이들이 협동조합 형태를 구축해서 그러한 원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자, 오늘 커피도 무려 1956년 250여 명의 케냐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오타야 협동조합이고요. 역사가 깊은 만큼 오타야 협동조합에서는 오늘 커피인 카모코 워싱스테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워싱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의 장점은 품질이 안정적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커피들이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한번 내려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케냐랑 그 다음에 설명할 라레사까지 같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두는 저희 19g을 사용을 해요. 19g 사용하고 물은 320, 그러니까 1대 17 구조인 거죠. 커피마다 특별하게 레시피가 다르진 않아요. 만약 이제 레시피가 다를 경우라면 손님이 요청했을 경우 그 외에는 저희 레시피는 다 똑같고 만약 맛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로스팅 포인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커피를 내리면 뜸들이기 40g을 해주고요. 뜸들이기는 골고루 적셔주면 됩니다. 40g 40g. 자, 이어서 설명하면 이 피베리 품종이죠. 피베리죠. 이 피베리는 품종이 아니고요. 어떤 생두의 특징을 뜻합니다. 마치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피베리라고 불러요. 이제 원래 생두는 이 체리 하나에 커피가 이렇게 마주보고 2개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은 둥글고 한쪽 면은 납작해요. 근데 피베리는 체리에 커피가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이제 다른 생두가 없다 보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서 형태가 동그래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피베리는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사실 결점도예요. 전체 커피 중에서 전체 커피 체리 중에서 약 10% 정도가 이제 결점도인 피베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버려지는 커피인데 케냐에서는 이거에 약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되게 좋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케냐랑 에티오피아 내리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물 빠짐이 좀 느려요. 그래도 여러분들 물 빠짐이 느리더라도 그냥 두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피베리가 이 작기 때문에 결점이거든요. 왜냐면 커피 생두는 큰 애들을 주로 수출을 해요. 근데 이제 작은 애들은 그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건데, 사실 커피 생두는 이제 크기와 관계 없습니다. 맛이 뭐 크다고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추출 이제 마지막 추출이죠. 2분대가 되면은 추가로 물을 다 부어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추출은 물 빠르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물 빠질 때까지 다 기다리고, 마지막 케냐 품종을 좀 말하자면 믹스드 케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케냐는 이제 케냐 내에서 개발한 품종을 주로 재배해요. 뭐 옛날에 1930년대 개발한 SL28, SL34, 그리고 K7, 1980년대 루이루 11, 그리고 최근에 바티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믹스드 케냐는 주로 SL28, 34, 루이루가 섞여져 있어요. 왜 섞여져 있냐면 SL28, 34는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병해충에 약해요. 그래서 SL34, 28만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은 좋지만 만약 잠깐의 위협이 발생하면 모조리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병해충의 정확성이 있고 맛도 괜찮다고 알려진 루이루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케냐 믹스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때문에 요새는 케냐 단일 품종 뭐 SL28, 34를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점점 사라지는 추세고 루이루나 바티안 같은 품종을 재배합니다. 이 녹병이 약해서 개발된 게 루이루라고 했잖아요. 이 루이루가 되게 독특한 품종인데요. 다른 품종들은 뭐 부모가 하나죠. 부가 있으면 부모가 하나인데 루이루는 모 개체가 하나고 부 개체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부 개체가 이렇게 있고 모 개체를 가운데 둬요. 그래서 이제 개화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가루가 막 사방에서 날리겠죠. 그럼 막 저 부모, 저 부 개체들이 이 가운데 하나의 모 개체로 막 꽃가루가 와서 수정이 돼요. 그럼 이 모 개체의 가지에는 체리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 하나의 가지 덩어리에는 여러 부 개체들의 유전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거와 관계없이 이 가지에 열린 이 체리들이 다 루이루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르지만 그 다른 것 자체가 루이루예요.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이 맞춰져요. 하나 보면 누구는 별로 맛이 없고 누구는 되게 맛있는데 합치니까 평균이 맞춰지는 거죠. 장점은 이제 뭐 되게 평균이 맞춰진다고, 단점은 평균이 맞춰진다죠. 특징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각각 개별적인 품종들의. 그래서 이 단점을 포함해서 나온 게 2010년에 나온 바티안이에요. 맛도 좋고 생산량도 좋고 병해충의 저항성도 있는데 루이루처럼 막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티안을 많이 보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커피는 다 내려졌고요. 케냐가 워시드 가공이잖아요. 워시드 가공 명가로 알려져 있는데 왜 워시드를 그렇게 고집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자료는 없어요. 다만 케냐가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흥기거든요. 그리고 케냐 커피가 외화벌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되게 고급스럽게 가져갔고 당시에 이제 깔끔하고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는 내추럴보다는 워시드를 선택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내추럴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말리잖아요. 말리는데 이제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펴서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있는 워시드를 택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케냐의 협동조합원들이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그렇게 안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큰돈 투자했는데 내추럴을 재배해서 뭐 약간 도박적인 퀄리티를 얻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워시드를 생산하자 였던 거죠.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케냐고요. 케냐가 5월에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커피는 12명의 테이스터 분들이 같이 선정한 거의 한 8분 정도가 이 커피를 꼽았거든요. 이제 꼽은 이유가 일반적인 케냐의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밸런스가 되게 좋고 단맛이 좋고 산도도 잘 어우러져 있다 였어요.
전 이 커피에서 프루티함을 느꼈고요. 네, 산미가 좋습니다. 약간 자몽 같은 쌉싸름함도 있고 무엇보다 얘도 지난번 케냐와 마찬가지로 단맛이 굉장히 잘 맞춰줘요. 좀 흑설탕 같은 느낌? 네, 여전히 묵직하고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가 산미톤이 있는데 약간 허브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입차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잘 섞여 있고요. 진한 캐러멜 같은 단맛이 더 매력적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케냐는 약간 붉은 과실톤의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크랜베리, 라즈베리, 레드커런트, 석류, 오미자, 히비스커스. 그래서 산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스로 먹어도 이 쨍한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특히 지금 커피는 단맛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약간 깔끔한 아메리카노, 깔끔한 산미 있는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가격도 좋고 따뜻하게도 좋고 아이스도 좋은 케냐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티오피아 워시드. 사실 에티오피아 워시드가 작년부터 말들이 좀 많았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 가격을 좀 정하면서 가격을 많이 올렸다. 그래서 이제 G2나 G1 기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많이 이제 생두 업체나 바리스타들, 로스터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실제로 들어온 결과도 작년에 비해서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 더 비싸져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좋은 커피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러다가 최근에 뉴크루빅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클래식하고 꽃향도 있고 가격대도 괜찮은 워시드를 만나서 소개하게 되었고요. 에티오피아 게뎁 라레사 워시드입니다. 이 게뎁은 에티오피아 남부의 예가체프랑 시다마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커피 산지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재배 환경이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라레사는 워싱스테이션 이름입니다. 2018년에 지어진 이제 굉장히 신식 워싱스테이션이고요. 알레마예흐 틸라훈 씨가 이제 가족이랑 같이 관리하고 있는 워싱스테이션이에요. 에티오피아는 케냐와 마찬가지로 소농들이 되게 많은데 케냐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서 운영을 하거든요. 워싱스테이션을 수출도. 근데 에티오피아는 워싱스테이션이 있으면 이 각각 소농들은 이 워싱스테이션의 커피를 그냥 팔아요. 그 이후의 일은 워싱스테이션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싱스테이션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워싱스테이션들은 사실 맛 보기 전에 금방 품절돼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워싱스테이션은 저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운영하는 이 틸라운 씨가 커피업계에서 한 18년 정도 했다니까 품질은 꽤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마셔보니까 저는 만족스러운 퀄리티였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품종은 월리쇼 대가인데요. 이제 이게 보통 에얼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에얼룸은 품종이 아니고 그냥 이름 모를 재배종, 그러니까 토착종이다인데 월리쇼 대가는 이름이 붙었어요. 얘네들은 랜드레이스라고 합니다. 랜드가 땅을 의미하는 랜드랑 레이스라는 종의 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잘 적응한 품종이에요. 누군가 개발하진 않았지만 농부랑 이제 이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같이 발전해 온 거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 그 품종을 재배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환경에 이미 잘 적응했고 농부들도 그 품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재배하니까 퀄리티나 생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특정 지역에 적응한 품종을 동부나 서부로 옮기면 퀄리티가 안 나오겠죠. 환경이 다르니까요. 또 대가랑 월리쇼라는 이름은 보통은 그 지역의 토착나무랑 비슷해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 지역 농부들은 그 품종들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봐서 익숙하니까요. 자, 그리고 가공 방법은 전통적인 워시드 가공입니다. 이 워시드가 커피 체리의 껍데기를 벗겨서 수조에 넣으면 이 수조 속에서 그러니까 점액질들이 제거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이라면 물을 너무 많이 써서 환경오염에 약간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커피를 세척하고 나면 이제 구정물이잖아요. 여기에 영양소도 많고 하는데 이게 토양으로 아니면은 강으로 바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에코펄퍼라고 물을 되게 적게 쓰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오염된 물을 저수지 형태로 운용하면서 단계로 이제
약간 정화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되고 있습니다. 자, 커피는 아까 내렸는데 캔이랑 같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워시드에서 기대하는 향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트러스가 뜨거나 하나는 복숭아가 뜨거나, 이전에 판매했던 가디오시코가 약간 핵과류 같은 복숭아 느낌이었다면 오늘 커피는 시트러스 계열입니다. 일단 꽃향도 되게 좋아요. 은은한 하얀색이나 노란색 꽃, 많이 강렬하진 않지만 은은한 야생화 같은 그런 향이 있고 맛있습니다. 깔끔하고 이제 약간 시트러스 껍질 같은 그런 향도 있고 얼그레이 같은 홍차 맛도 있고요. 네, 군더더기 없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되게 이제 한라봉이나 이런 달콤한 귤 느낌이 좋네요. 이 커피는 진짜 가격도 좋고 데일리로 먹기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양은 아직 많이 없는데 이번 달 소진량 보면서 조금 더 비축해둘까 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콜롬비아 나리뇨 라스 과야카네스 7호소 워시드입니다. 자, 콜롬비아 지역은 나리뇨인데 되게 작은 주예요. 근데 요 과야카네스가 농장이거든요. 제가 요새 콜롬비아에 조금 빠져 있는데 처음엔 이 콜롬비아나 뭐 온두라스나 페루 이런 중남미의 워시드 커피를 먹으면 특히 되게 좀 단조로웠어요. 그러니까 산미는 있는데 뭔가 주시한 산미 그리고 끝 되게 플랫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입안에 머금고 마셔보니까 약간 거기서 풍겨지는 되게 다채로운 향미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콜롬비아나 중남미의 싱글도 무산소나 내추럴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어떤 다채로운 과일 향미가 있다고 느꼈고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이 워시드에 뭐 시드라나 핑크버번 7호소 이런 콜롬비아에서 요새 자주 보이는 품종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허브향? 이런 게 좀 잘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커피는 라스 과야네카스라는 농장인데 3.5헥타르의 규모예요. 이 규모가 많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보단 질로 승부하는 농장이라고 할 수 있고 대략 1만 평 정도니까 아마 연간 3톤 정도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란 농장들은 하나의 품종을 재배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품종들, 특색 있는 품종들을 재배함으로써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수확할 때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 수년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숙련된 작업자들이랑 합이 잘 맞아서 좋은 체리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워시드의 맛은 좋은 체리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또 이어서 커피를 추출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 온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95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뜸들이기는 40g 좀 넘어도 되니까 커피를 다 적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품종은 7호소였죠. 카투라 7호소입니다. 이 7호소가 뭐 7호소, 핑크버번 시드라 얘네들이 몇 년 전부터 콜롬비아에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유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누가 개발하거나 발생한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유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입된 종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콜롬비아에서 이제 계속 자가 수분을 했겠죠. 아니, 자가 수분이랑 뭐 이제 다른 종들이랑 교배가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속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메리카 품종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에티오피아가 섞여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기원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핑크버번이랑 7호소, 시드라 약간 이제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독특하다, 개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유가 에티오피아 품종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투라 7호소, 그러니까 7호소는 세 개의 구분되는 종이 있어요. 버번 7호소, 카투라 7호소, 그냥 7호소. 얘네들이 각각 버번이랑 7호소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유전적으로 봐도 얘네 셋은 다 비슷해요. 아직은 조금 더 밝혀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에티오피아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와서 막 여기저기 퍼졌겠죠. 그래서 저는 같은 7호소
이 농장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특징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치료소는 더 에티오피아에 가까울 거고요. 어떤 치료소는 약간 중남미 품종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럼 맛이 다를 거고요. 그래서 치료소마다 약간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됩니다. 자, 물 빠짐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제가 이 치료소 과약하네스를 선택한 이유가 워시드였는데 나중에 테스트하고 가공을 자세히 보니까 드라이 퍼먼테이션인 거예요. 이 드라이 퍼먼테이션이 뭐냐면 전통적인 워시드 가공은 커피 체리를 벗기면 점액질이 막 묻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제거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물에 넣어요. 그럼 물에 넣으면 이게 다 씻겨 나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얘네들을 물에 안 넣고 그냥 공기 중에 방치한 겁니다. 물 없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공기 중에 미생물이 있고 점액질도 수분이 많고 영양분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일어나면서 제거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과약하네스 농장에선 60시간 정도 건식 발효를 하고 남은 점액질들을 물에 씻은 다음에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워시드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이제 허니 가공인데요. 허니 가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껍질을 잘 벗겨요. 그럼 점액질 상태가 있겠죠? 요거를 그대로 건조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식 발효랑 차이가 뭐냐면 건식 발효는 발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 없이 발효되기 좋은 조건에 둬요. 또는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늘에 두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 두거나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이제 덩어리채로 둬서 수분이나 습도를 유지시키거나. 근데 이제 허니 가공은 건조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말려요. 잘 펼쳐서. 처음에는 이 수분이 많고 영양분이 있다 보니까 발효가 일어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율도 낮아지고 미생물이 활동하기 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건조 단계에 들어갑니다. 과약하네스 농장에선 건식 발효를 한 다음에 씻어서 말리죠. 그래서 워시드 가공으로 분류를 해요. 하지만 이제 60시간 정도 건식 발효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내추럴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을 보니까 약간 독특한 거예요. 뭐 올리브랑 배, 연유, 캐러멜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요게 과약하네스. 이 향은 워시드랑 좀 가깝거든요. 특별하게 내추럴 같은 되게 뭐 발효라던가 이 과일, 달콤한 베리 느낌은 많이 없어요. 근데 마셔보면 조금 달라요. 처음에는 새콤한 산미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라이트 미디움으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에서 배라던가 약간의 올리브, 허브 향이 약간 섞여져 있고 캐러멜이랑 연유 같은 묵직한 단맛이 입에 잘 남아 있습니다. 잔향으로. 그리고 이런 느낌은 이제 식으면 식을수록 더 잘 드러나요. 처음에 따뜻하게 마시면 신맛 있고 그냥 워시드네, 품질 좋은 워시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으면서 톤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상큼한 약간의 주시한 톤에서 달콤하고 묵직한 단맛 톤으로 바뀌게 되어요. 지금도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좀 더 식어야 될 것 같고요. 요 느낌을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직전에 판매했던 그 아로바르트 예멘에서 좀 느꼈어요. 걔는 이제 거의 그 연유나 캐러멜 같은 느낌이 독보적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뒤에 숨어있는 느낌? 식어서 약간 그게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네, 이제 슬슬 향에서 나오는데 달콤한 향이 나요. 연유나 이제 캐러멜에. 그리고 약간 에티오피아 내추럴 같은 그런 베리 느낌도 있고요. 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식 발효의 맛이 궁금하다. 건식 발효랑 워시드 가공의 맛이 궁금하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엘파라이소 리치피치입니다. 사실 스테디셀러예요. 그냥 쭉쭉쭉 나가는 그런 커피인데 한동안 판매를 안 하다가 뭔가 리치피치가 올라왔길래 한번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와, 옛날 맛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엘파라이소 명불허전이다. 사실 엘파라이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정보 공개를 많이 하는 회사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해명하겠다고 뭔가 자료도 많아서 엘파라이소 이 생두의 기기 분석 결과 HPLC 결과도 있어요. 성분들이 이제 막
나와 있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 우린 가양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퓨즈드라는 분류에 속하기는 했죠. 자, 아무튼 그만큼 되게 정보 공개를 많이 하는 회사라서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엘파라이소 농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여기는 이제 농장이 아니라 회사예요. 가공소, 식품 회사. 생두를 재배하고 그냥 잘 가공해서 판매한다기보단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영향을 받는 농작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향들을 입혀서 공산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리치피치는 진짜 똑같아요. 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리치피치 레시피인 거죠. 생두 아무거나 갖고 오면 이 리치피치 레시피로 리치피치를 만드는 겁니다. 진짜 공장이죠. 여전히 달콤해요. 이 리치피치 처음에 충격은 에티오피아 첼바 처음에 먹었을 때랑 비슷해요. 아, 커피에서 이게 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리치, 입안에 먹었을 때 리치랑 복숭아 향이 절묘하게 퍼져오는데 단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라이트 미디움으로 해요. 그 향기롭고 매혹적인 단향 안에 산미를 줌으로써 생동감을 더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로스팅을 덜 하면 발현이 안 되니까 적당히. 좋습니다. 리치피치.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 약간 힘든 매혹적인 향이 있어요. 이 달콤한 향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인퓨즈드 커피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었던 게 하나가 향을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생두 기본 퀄리티가 안 좋겠네? 버려진 생두에 향을 입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커핑 하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런 안 좋은 커피들은.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회사가 왜 갑자기 품질을 안 좋게 생산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품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기본 커피도 맛있습니다. 지금 이 엘파라이소 농장은 인데스텍이라는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데스텍이 단일 농장이 아니라 주변에 70여 개, 주변에 여러 농가들을 합쳐서 약 70헥타르의 연합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장들은 약간 이런 소스들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인데스텍이라는 곳은 이제 그 커피들을 받아서 자신들의 어떤 레시피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가공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장들은 협력 농장이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커피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인덱스텍은 자신들이 개발한 레시피로 항상 좋은 커피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종류의 커피를 마쳤는데 1일부터 3일까지 10% 할인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금방 소진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